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친가는 상간에 있었다. 학창시절 학교에 가기 위해 몇 시간에 한 대뿐인 이른 아침 버스를 탔고 돌아올 때도 한참을 기다려 현지행 버스를 타야 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다. 어느 날 오전 수업만 마치고 학교가 일찍 끝났을 때의 일이다. 나는 운 좋게 낮버스 시간에 맞춰 승차할 수 있었다. 평일 낮이라 이용객이 적었고 하물며 내가 가는 현지 방면 버스의 승객은 나를 포함해 7명 정도밖에 없었다. 늘 새벽같이 집을 나섰던 터라 현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45분 정도의 이 시간을 이용해 가면을 하려 했고 이때도 조용한 거리를 창밖으로 바라보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 다음 멈춥니다. 이 방송에 잠에서 깬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7명이던 승객은 나를 포함해 3명으로 주로 있었다. 정면의 전광판, 즉 다음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전자문자열을 확인하니 본 적 없는 버스 정류장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러 버스를 타봤지만 저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나는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일단 여기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차 벨을 눌렀다. 운전자가 다음 멈춥니다라고 안내를 하자 나는 창문 너머로 눈에 띄는 시설이나 길은 없는지 앞 도로의 풍경을 관찰했다. 하지만 이 근방은 우리 동네 못지않은 시골 풍경, 산이나 잡목림 같은 자연밖에 없었고 건물도 오두막처럼 생긴 것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큰일 났다. 여기가 어디지? 버스가 멈추고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왠지 남아있던 승객 2명도 함께 일어나 나를 따라 내렸다. 딱히 의식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르는 정류장에 혼자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든든하게 느껴졌다. 우리를 내려준 버스는 아무것도 없는 산간 도로를 조용히 나아가 이내 풍경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곧바로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시간표를 확인했다. 시간표는 거의 백지였고 진행 방향의 다음 버스는 빨라도 4시간 후였다. 그럼 역방향, 즉 도시로 나가는 버스는 언제 오는지 반대편 길을 보았지만 어디에도 시간표 안내판은 없었다. 어라? 버스 정류장은 어디지? 뒤로 돌아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역시 버스 정류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간 어떻게 도시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잠들어 버려서. 뒤돌아보니 허리가 구부러진 키 작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백발의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어 나는 순식간에 나와 같은 처지임을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실은 저도 졸다가 내렸어요. 당황해서 내렸더니 역방향 버스 정류장이 보이지 않아서. 반대 방향 버스 정류장이 없는 것을 전하자 할머니는 하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아 우리가 내린 정류장 외에는 어디에도 시간표가 없는 것을 알자 낙담과 포효가 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눈앞의 시간표에 혹시 다른 상세 정보가 쓰여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자 할머니는 그렇네요 하며 불안해하며 따라왔다. 쇼와 시대 느낌의 낡은 목조 버스 정류장. 붉은 녹이 가득한 시간표를 올려다보니 역시 편도 방향의 안내밖에 없었다. 작은 글자 하나하나를 검지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반대편 안내는 없었고 나는 절망했다. 그때 함께 하차했던 또 다른 승객인 정장 차림의 회사원풍 남성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작게 젠장, 왜 연결이 안 돼라고 중얼거렸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벤치에 축 늘어진 듯 앉아있는 남자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버스가 온 방향을 바라보며 이젠 걸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 전에 일단 남성에게 다가가 죄송하지만 역시 권외인가요? 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보았다. 남성은 응? 예.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마 출장 중이거나 거래처로 향하는 중이었을 테니 이 상황의 사회인인 그는 학생인 나보다 더 애가 탔을 것이라 생각하며 속으로 합장했다. 저는 이제 걸어서 버스가 온 길을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인 나는 걷기만 한다면 반나절 정도는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고 남성 역시 구두를 신고 장거리 이동은 피곤할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라도 걸어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이 낯선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어딘가에 사람이 있다면 전화라도 빌릴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리가 안 좋아. 할머니는 자신의 무릎을 만지며 말했다.
아마 무릎이 안 좋을 것이다. 이대로 여기 있어도 소용없겠네요. 할머니, 천천히라도 좋으니 우리가 온 길을 되돌아가 봅시다. 저 길에 버스가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다가 다른 차와 마주치면 히치하이크를 시도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택시라도 부를 수 없는지 조섭을. 오, 과연 사회인. 남성은 할머니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막연히 온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떤 마을에든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하여 우리 세 사람은 포장된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내 팔짱을 지팡이 삼아 짚었고 남성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우리 짐을 혼자 짊어지고 주위를 살피며 선두에 섰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그때 알게 된 것은 이곳이 사람의 기척이 없는 무인 취락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차량 통행은 제로. 도중에 오두막인지 폐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생활감이 느껴지는 집 몇 채를 보았기 때문에 남성은 솔선수범하여 문을 두드려 주민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교섭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어느 집도 반응이 없었다. 밭에는 기묘한 허수아비가 막대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기분 나빴다. 보통 허수아비는 십자형 막대에 옷을 입힌 모습을 상상하지만 왠지 이 마을의 허수아비들은 왁스 인형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외모를 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사람이 막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왠지 도로 쪽, 즉 도로를 걷고 있는 우리를 감시하듯이 모든 허수아비가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진짜로 폐촌인가? 여기가. 과연 남성도 반나절 이상 걸어 도시까지 계속 걸어야 한다는 현실이 보이자 초조해졌다. 할머니의 체력, 아니 무릎 상태도 걱정이었고 나 역시 막상 걸어보니 이 길을 반나절 이상 계속 걷는 것은 고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전방에서 트랙터라고 할까? 붉은색 차체가 있는 농업용 차량이 도로를 달려오는 것이 보였고 곧 우리 쪽으로 향해 오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이미 1시간 가까이 걸었다. 마침내 첫 마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웃음을 지었고 남성이 어이하고 손을 흔들며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 가까이 트랙터가 멈추자 안에서 수염난 아저씨가 내려와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복장은 농사 중인지 가니한 흰 셔츠에 작업 복상리를 벗어 허리에 감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얼굴 생김새가 꽤 인상이 나빠서 일순간 불량배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긴장했다. 그런 아저씨에게도 남성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버스를 잘못 타서 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남성의 설명을 무시하듯 여긴 아무도 안 살아요 라고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아저씨는 왜 여기에? 하고 생각했지만 강팍한 아저씨에게 이의를 제기할 용기는 없었고 나는 남성의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럼 밖에 연락을 취하고 싶으니 죄송하지만 전화를 빌릴 수 없을까요? 하다못해 택시라도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남성은 간청했다. 그런 남성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저씨는 그럼 차로 옮어. 너희들 이 길을 곧장 나아가서 거기서 기다려라고 말하고는 트랙터를 타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차를 가져오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탈 수 있는 차로 마중을 와줄 것이라 생각했다. 남자는 해냈어. 이걸로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할머니도 살았다며 주저앉으려 했기에 내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조금만 더 힘내야지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지루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도로를 걸어 나아갔다. 3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경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우리 바로 옆에 정차하더니 운전석에서 불량배 같은 얼굴의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고 짐칸에 타라고 엄지손가락으로 신호했다. 이때는 사치스러움을 따질 때가 아니었고 법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다. 우리는 불안하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짐칸에 탔다. 의외로 짐칸의 승차감은 좋았고 길이 험해서 흔들리긴 했지만 산에 둘러싸인 이 수수께끼의 마을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그림이 되는 풍경이라고 잠시나마 즐겼다. 경트럭이 도착한 곳은 지금까지 몇 채인가 보았던 오두막과 닮은 단층집이었다. 아저씨는 우리를 내려주더니 마른 목골 무늬가 있는 유리창이 끼워진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적당히 쉬고 있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흑전화에 깜짝 놀라며 집에 들어섰을 때 현관 쪽에 다다미방 문이 열려 있었기에 여기서 쉬라는 뜻이겠거니 해석하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올라갔다. 별 볼 일 없는 6다다미 정도의 일본식 방. 상자형 텔레비전의 낮은 탁자. 일본식 장롱에 사용감 가득한 다다미.
쇼워 시대 그 자체를 재현한 것 같은 집이었지만 나는 드디어 천천히 쉴 수 있다는 기쁨의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저씨가 입이나 인상은 깜짝 놀랐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는구나. 할머니와 남성도 협력적이고 정말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살았네요. 이제 택시가 올 때까지 할 일은 없지만이라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자 남성은 무언가에 홀린 듯 복도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뭔가 신경 쓰여서. 무엇이 신경 쓰이는지 아저씨를 보자 확실히 나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지극히 평범하게 수화기를 한 손에 들고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남성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다만 무엇이 이상한지 몰라 남성과 둘이서 응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요즘은 코드가 없어도 전화할 수 있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맞다. 코드가 없다. 그 아저씨는 검은 전화를 사용할 때 중앙의 원판을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요즘 시대의 수화기와 본체가 독립된 검은 전화가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도 역시 코드가 없는 검은 전화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남성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라며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잠시 후 아저씨는 전화를 놓고 우리에게 와서 2에서 30분 정도면 올 것 같다고 전하더니 부엌으로 향했다. 아저씨의 말이 사실인지는 30분 후가 되어야 알 수 있다. 나와 남성은 숨을 죽이듯이 서로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정말로 불러준 걸까? 저 전화는 정말 연결된 걸까? 하고 속삭였다. 그리고 아저씨는 부엌에서 돌아오더니 차를 인원수대로 내어주며 시간 될 때까지 쉬어. 나는 밭을 보러 다녀올게. 택시가 오면 이 집 옆에 세울 거야 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무심코 세 사람 모두 당황하며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이것이 함정일지 모른다고 의심했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우리는 아저씨의 호의에 기대어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설마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패촌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될 바엔 그때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상담할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의외로 이런 비현실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여유도 생겨났다. 그러나 피로가 쌓였던 것인지 나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고 까마귀 울음소리에 펄쩍 일어나 보니 주변은 완전히 황혼이었다. 다다미 방에는 똑같이 잠들었던 할머니와 남성이 누워 있었기에 몸을 흔들어 일어나세요.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눈을 비비며 어라 하고 각각 잠에서 깬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내 얼굴을 보고 우리가 놓인 상황을 떠올렸는지 아 하고 입을 열었다. 남성 쪽은 일어서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벌써 저녁? 택시는? 남성은 뒤돌아보며 나에게 물었지만 나도 두 사람과 같이 잠들어 버렸다고 전하자 진짜인가? 하고 낙담했다. 하지만 곧 탁자 위에 놓인 차를 보더니 뭔가 이걸 마시고 나서 졸음이 쏟아진 것 같은데 라는 불길한 말을 했다. 이거 뭔가 들어간 거 아냐? 그런 설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우리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애초에 택시가 오긴 했을까? 게다가 아저씨는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성은 현관으로 뛰쳐나가 차가 멈췄던 장소를 확인했지만 거기엔 트랙터는커녕 경트럭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 남성은 아저씨가 사용했던 검은 전화를 확인해보니 역시 코드가 없었다. 게다가 수화기를 들어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렇다. 애초에 전화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콘센트 코드도 없었다. 저 녀석이 우리한테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그 아저씨는 분명 우리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혼자 하는 연극이었던 셈이다. 택시를 불렀다는 것도 거짓말. 차에는 수면 유도제를 넣었을 가능성. 차는 모두 숨겨져 당장 탈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저씨의 목적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쪽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할머니는 상자형 텔레비전을 조작해 보았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산 모양의 구식 조명끈을 당겨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엌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내용물도 용기 같은 쓰레기는 있었지만 음식은 비어 있었다. 원래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모습 자체를 볼 수 없었다. 뭔가 기분 나쁘네. 라고 중얼거리는 남성. 우리는 불빛이 없는 어두운 다다미 방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했다. 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전화는 희망이 없었다.
해가 지고 나면 걷는 것은 야생동물과의 조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닫힌 단층 집 안에 있었다. 즉, 이대로 여기서 밤을 새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만 나를 포함해 할머니도 남성도 가족이나 회사에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연락하고 싶어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때 날이 완전히 어둠에 잠길 무렵이었을까. 남아있는 남성의 휴대폰 액정 화면 불빛만이 광원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다. 통동, 통, 동동, 동하는 리듬의 반복이었다. 축제 같은 것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은 우리가 내린 버스 정류장 방향이었다. 실제로 아저씨의 경트럭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꽤 거리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버스 정류장의 방각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어떻게 알까요? 사람이 있는 걸까? 가서 보지 않고서는. 솔직히 세 사람 모두 여기까지의 피로와 불안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아저씨라는 정체 모를 공포를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저 북소리 앞에 이상한 단체가 있다면 여기서 가만히 아침까지 대기하는 것이 아직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다. 통동, 통. 북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리에 접근하자 사람들의 목소리도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겹쳐진 목소리의 덩어리. 역시 사람이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하는 기웃뿐이었다. 보기만 하지 않을래요? 나는 이대로 여기서 화장실도 목욕도 수도도 없는 장소에서 밤을 새우기보다는 외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그렇게 제안했다. 멀리서 보고 현지인이라면 도움을 청한다. 뭔가 수상한 집단이라면 이 단층 집으로 되돌아간다. 할머니와 남성도 전기도 식량도 없는 환경에서 벗어날 손길이 있다면 지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보기만 합시다. 최대한 들키지 않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도망치자. 남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는 여기에 남아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뛸 수 없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일단 여기에 돌아와야 하니까요 라고 제안했다. 할머니의 다리를 생각하면 그것이 현명하다고 나도 찬성했다. 할머니,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요.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조명이 없어 할머니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알았어. 부탁한다. 라는 기약 없는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전해졌다. 나와 남성은 단층집을 나와 몸을 숙인 채 도로 옆에 덤불이나 나무의 실루엣과 동화되어 도로의 모습을 엿보았다. 그리고 얼굴을 내밀고 들여다본 순간 뭐야 이거라고 무심코 중얼거렸다. 도로에는 수백 명 규모의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등 간격으로 행등 같은 제등, 횃불 등을 든 사람들이 있었고 흰 상복 차림에 화장한 인간들이 북소리에 맞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다이묘 행렬 또는 장례 행렬 같은 기괴함을 떠올리게 했지만 우리는 그 중심적인 장소에 내걸린 물체를 보고 전율했다. 깃발처럼 내걸린 불타는 무언가. 그 불꽃 속에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대인원으로 만든 바퀴 달린 수레 같은 것에 꽃이오 등의 치쿠네처럼 막대기에 꽂힌 상태로 세워져 수레처럼 운반되고 있었다. 저것이 인형인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분명히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한 나는 아와 하고 외치며 남성에게 되돌아가자고 재촉했다. 저 집단에 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남성에게 계속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고 되돌아섰는데 남성이 무언가에 걸렸는지 와앗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요란하게 넘어져 버렸다. 바퀴 타고 나뭇가지나 무언가를 밟는 소리와 남성이 쓰러졌을 때 도스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북소리와 그 집단의 이야기 소리에 묻혀서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남성이 있다. 하고 몸을 일으키는 것과 거의 동시에 도로에서 사람이 있다. 는 야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설마? 그래서 들킨 거야? 하고 깜짝 놀라자 뭔가 현대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도스. 하고 무언가에 착탄하는 소리가 들리자 남성은 헐 하고 비명을 질렀다. 죽여라. 들켰다. 마을 사람이 아냐? 행렬 쪽에서는 그런 야만적인 말이 난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로 쪽을 보았는데 그 집단이 뿜어내는 등불 덕분에 집단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뭔가 반야라고 할까 귀신 같은 탈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역시 제대로 된 축제도 아니고 위험한 집단이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집단 중에서 수십 명 정도가 맹렬하게 어둠 속, 즉 나와 남성이 숨어있는 덤불 속으로 돌격해왔는데 우리의 위치가 보이는지 곧장 날아와 우리를 붙잡았다. 아파. 아파. 나, 뭐하라. 나와 남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십 명에게 붙잡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몽둥이? 설마? 죽일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몽둥이를 휘둘러 남성의 머리를 내려쳤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몽둥이가 남자의 머리를 후려치는 실루엣이 보였다. 무언가가 흩날리더니 몽둥이는 다시 휘둘러져 또 한 번 고샤라고 남자를 두들겼다. 이따금 빛나는 횃불이 아지랑이처럼 그 광경을 희미하게 깜빡이게 했을 때 몽둥이를 든 사람이 이번에는 내 앞에 서서 크게 휘두르며 내 어깨에 내리쳤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 몰려왔다. 목이 찢어질 정도의 비명이 나왔다. 순식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었고 희미하게 눈을 뜨자 다시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악마 탈을 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몇 초의 침묵 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내 얼굴을 향해 몽둥이가 내려왔다. 죽었다. 아프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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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 모를 죽음은 싫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갑작스런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다음 고통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흔들림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고 수마가 덮쳐왔다. 이것이 사후 세계? 아니면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나는 내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을 직감하고 이 기분 좋은 부유감으로부터 벗어나려 눈을 떴다. 다음은 땡땡땡입니다. 다음 멈추겠습니다. 익숙한 운전자의 방송 특유의 차내 냄새, 안정된 엔진 소리. 좌석에서 전해지는 기분 좋은 진동. 나는 버스 안에 있었다. 갑자기 의식이 명료해져 당황하며 차내를 바라보니 수십 명의 승객이 있었다. 2인용 좌석에 창가에 앉아있는 내 옆에는 올풍의 여성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창밖을 보니 발전한 익숙한 거리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시간이 한낮인 걸까? 나는 차내의 전광판에 눈을 돌렸는데 표시되는 다음 정차역은 내가 잠들기 전에 본 역에서 8정거장 정도 진행된 역명이었다. 어라? 나는 죽었나? 벌써 밤이 되었나? 그 집단은? 할머니와 남자는 어떻게 됐지? 어라? 혼란스러운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 그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모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꽤나 리얼리티가 있는 꿈이었기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멍해졌지만 이상한 꿈이었다. 단지 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체험이 사실은 현실에서 겪은 일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차할 역까지 버스에 흔들리며 가고 있는데 도중 역에서 몇 명 하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꿈속에서 만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도 무심코 말을 걸 기세로아 하고 입을 열었지만 서로 다음 말을 나누지 못한 채 할머니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렸다. 다음으로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는 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역시 꿈에서 만난 회사원풍의 남성이 그 줄에 있었고 남성은 나를 보고 애타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남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하차해 갔는데 나에게는 아무래도 남성의 태도 이상으로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었다. 남성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머리에서 이마를 가로질러 코 옆을 지나는 살이 찢어진 것 같은 상흔이 있었다. 덧붙여서 나의 꿈속 남성의 얼굴에는 그러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탈의실로 향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어깨를 드러내 거울을 보았다. 나의 어깨에도 남성과 같은 살이 갈라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그 상처가 새겨진 부위는 꿈속에서 악마의 탈을 쓴 자에게 몽둥이로 맞은 부위였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남자도 꿈에서 머리를 몽둥이로 맞았다. 만약 그 남자의 이마 상처가 나와 같은 것이라면 어쩌면 남자도 나와 같은 꿈을 체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살이 찢어진 것 같은 상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에는 깨끗하게 상쾌하게 사라졌다. 딱히 무거운 가방을 그쪽 어깨로 들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옷이나 속옷에 의한 자국도 아니었다. 다만 이 흔적과 할머니, 남성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세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세 사람만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날아갔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버스에서 잠들었군 뿐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곧 사라진 어깨의 흔적이나 할머니와 남성의 그 반응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정말 현실 같은 감각으로 체험한 것이었다. 이상이 내가 몇 년 전에 겪은 이상한 사건이었다.